태양에 관한 뉴스 들으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고 걱정할 만한 일일까요? 솔직히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햇빛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은 좋지 않아요. 햇빛의 자외선 성분은 피부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양한 피부 색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야 할 햇빛이 더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피부 색소가 필요해요. 커다란 책모자, 그리고 물론 자외선 수치가 높은 오일 프리 선크림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부가 하얀 사람들에게는요. 하지만 지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태양이 얼마나 분노하게 될지 추측해 볼게요. 태양은 보통 22년마다 활동, 진정, 활동 주기를 거치며 11년마다 상승과 하강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그것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각 주기마다 태양의 자기극이 뒤집힌다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워요. 특히 지난 60만 년 동안 지구의 자기극이 뒤집힌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요. 최근 태양은 극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사실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흔치 않은 일이에요. 활동, 진정, 활동 주기가 활동, 진정, 진정 주기로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밝은면 가족들에게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진정, 활동 또는 분노라는 용어는 태양이 발산하는 고에너지 방사선의 양을 의미해요. 다행히도 태양이 발산하는 가시광선의 양은 그리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태양이 단지 6%만 더 어두워지거나 더 밝아진다면 지구는 꽁꽁 얼어붙거나 펄펄 끓게 될 거예요. 흑점을 관찰하는 것이 태양이 얼마나 활동적인지를 측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더 많은 흑점이 보일수록 태양은 더 활동적이에요. 나비 다이어그램으로 알려진 그래프는 흑점 활동의 11년 패턴을 추적해요. 나비 도표는 어떻게 태양 표면에서 흑점이 주기적으로 사라지고 다른 장소에서 다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사는 태양 활동의 현재 주기가 이전 주기와 같이 고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는 25번 태양 주기에 있어요. 기록이 시작된 1755년 이후 25번째 11년 태양 주기죠. 태양 활동의 이 주기는 2025년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은 이미 나사가 예측한 태양 흑점의 수를 초과했어요. 이 태양 주기는 평온한 주기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지구의 태양 폭발 방사선이 매우 활발하게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2월 초 대기권 상공 궤도에 있는 스페이스 X 통신 위성 49개 중 40개가 태양 폭발로 파괴됐어요. 태양풍으로 알려진 태양의 고속 전자기 플라즈마 가스로 인해 지구의 대기가 압축되었고 일론 머스크의 위성들은 궤도 안정성을 잃고 지구로 다시 추락했습니다. 태양의 흑점은 태양에 있는 어두운 점처럼 보이지만 어두운 건 아니에요. 태양의 표면만큼 밝지 않을 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25와트 전구를 100와트 전구 앞에 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25와트 전구가 어둡게 보일 거예요. 태양의 흑점도 마찬가지예요. 태양 표면의 흑점은 거의 항상 쌍으로 나타납니다. 태양의 흑점이 태양의 플라즈마 가스에 있는 자기 폭풍 때문이에요. 한 태양 흑점은 자기 양성이며 다른 태양 흑점은 자기 음성이 됩니다. 지구 자체보다 몇 배 더 클 수 있는 두 개의 태양 흑점 사이에는 이온화된 가스에 불타는 아치로 이동하는 전류가 흘러요. 태양 플레어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또 다른 것입니다. 태양의 흑점과 관련된 강력한 전자기 폭발이에요. 태양의 초고온 플라즈마 가스가 돌고 뒤틀리면서 태양 흑점의 자기장 선도 뒤틀립니다. 이 선들이 끊어질 때 강력한 폭발은 빛의 속도로 X선과 감마선을 방출해요. 가시가스도 방출됩니다. 태양 플레어는 그 위력에 따른 분류 시스템이 있는데 X급 태양 플레어가 가장 위험해요.
이런 종류의 태양 플레어는 지구 전역에 전파 정전을 일으킬 수 있고 위성, 궤도 위의 우주 비행사, 그리고 심지어 고공 비행기의 승객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M급 태양 플레어는 지구의 북극과 남극 지역에서 눈부신 오로라를 일으키는 반면 C급 태양 플레어는 지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태양 플레어는 태양에서 가장 큰 폭발은 아니에요. CME는 코로나 질량 방출의 약자인데 태양 플레어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우리 쪽으로 향할 경우 더 위험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질량 방출은 태양 코로나에서 발생하는 폭발이에요. 폭발은 수백만 톤의 뜨거운 이온화된 가스를 코로나에서 바깥쪽으로 내던집니다. 코로나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태양 표면 주위에 얇고 밝은 가스층이에요. 태양의 코로나는 태양의 표면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표면 자체는 섭씨 5537도이지만 코로나는 100만 도에서 200만 도 사이예요. 코로나가 왜 그리고 어떻게 태양의 표면보다 훨씬 더 뜨거운지는 과학자들이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또 하나의 주요 미스테리입니다. 최근에 한 이론은 코로나가 음파에 의해 가열되고 태양의 핵 반응은 많은 소음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진동 네트워킹 그룹인 고응 프로젝트는 태양의 음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구에 설치됐어요. 태양은 종소리처럼 울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전 세계에 5개의 관측소가 있습니다. 인도, 호주, 카나리아 제도, 칠레, 그리고 캘리포니아예요. 이 관측소들은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1000만 개가 넘는 음파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요. 이제 태양이 활동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CME가 우리를 향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태양에 의해 배출된 가스는 이온화되고 강한 열에 의해 전자가 분리되고 그것은 초당 약 800km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양성자 폭풍을 형성하게 해요. 이 양전하를 띤 원자 핵들은 대부분 지구 주위에 펼쳐진 자기장에 의해 막히거나 굴절됩니다. 우리 대기는 양성자 폭풍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비록 지구 표면 위에 마지막 1.6km의 대기가 태양 플레어의 해로운 X선을 막아주긴 하지만요. 태양으로부터의 입자 바람은 지구의 자기권에 의해서만 막을 수 있어요. 지구 자기극 주변에 멋진 오로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로라가 지구가 코로나 질량 방출을 통해 움직일 때 중위도 지역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미국은 태양 코로나로 향하는 우주 탐사선이 있어요. 태양의 코로나가 수백만 킬로미터 바깥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파커 태양 탐사선은 태양의 표면으로부터 600만 킬로미터 이상, 즉 수성까지 거리의 약 10분의 1 지점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탐사선은 1315도의 온도를 지나지만 완벽한 실온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거의 12cm 두께의 탄소 복합 방열판은 태양풍의 강도를 측정하는 탐사선의 망원경과 자기계를 보호합니다. 코로나 가스 안으로 돌출된 5개의 안테나는 코로나의 극한 온도를 견딜 수 있는 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최근 태양의 긴 진정 주기는 태양의 주기가 얼마나 활동적이 될지를 예측할 때 약간의 우려를 일으킵니다. 태양의 흑점은 오랫동안 태양의 전체 표면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보통 태양의 광구에서 보는 자기 왜곡이 태양의 내부로 붕괴된 것과 같아 보여요. 강한 자력이 지금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침투하고 있어요. 콜로라도 볼더에 있는 국립대기연구센터는 이 25번째 태양 주기가 역대 가장 강한 것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양 주기는 태양의 흑점 수가 116개에 불과하여 매우 조용했어요. 평균은 170이에요. 하지만 이 주기에 대한 예측은 210에서 260개 사이로 역사상 가장 강한 주기 중 하나가 될 거예요. 더 강한 태양풍에 더 많은 인공위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 양성자 폭풍이 최고조에 달할 때 전력망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양전하를 띤 양성자가 전선에 들어가 변압기를 통과해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중단이 예상된다는 뜻이에요. 1989년 3월 12일 강력한 CME가 지구를 강타하여 전력망에 엄청난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 정도 규모의 혼란을 경험하게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밝은면 가족 여러분. 우주비행사라는 직업은 아마도 가장 흥미롭고 신비로운 직업 중 하나일 거예요. 우주비행사의 일상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부피가 큰 우주복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비행사들이 종이 속옷을 입는다고 진지하게 믿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가 그냥 떠내려간다고 확신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우주비행사는 빨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2011년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세탁기를 의뢰했어요. 농담이었을까요? 어쨌든 우주비행사들은 명백한 이유로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세탁을 위해 ISS에 물을 공급하는 건 터무니없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 갓 세탁한 침구류라든가 하는 것들은 꿈만 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정거장으로 새 옷이 배달돼요. 안타깝게도 말 그대로 우주로 무엇이든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비행사는 옷을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입고 있어야 해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유일한 건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후각을 일부 잃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에 응한 일부 우주비행사들은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같은 반바지를 입고 속옷을 3, 4일에 한 번만 갈아입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안함과 편리함을 위해 옷을 입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주비행사의 일반적인 복장은 반팔 셔츠와 긴 카고 팬츠로 구성돼 있어요. 지구에서 우리가 입는 평범한 옷이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이 가능한 ISS 내부를 벗어나면 당연히 특별한 옷이 필요해요. 바로 두툼한 우주복입니다. 우주복은 햇볕이 내리쬐는 121도에서 그늘이 드리워진 영하 157도에 이르는 엄청난 온도 변화로부터 우주비행사를 보호해줘요. 하지만 이 모든 보호장치와 체온을 배출하는 냉각 튜브가 있어도 우주비행사는 땀을 흘리며 우주비행을 해야 합니다. 우주활동용 우주복을 입는다는 건 몇 시간 동안의 고된 작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체온과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겹의 옷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러한 레이어에는 긴 속옷처럼 몸에 꼭 맞는 내부 의류가 포함됩니다. 이 아이템은 종종 다시 입거나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ISS에는 세탁기가 없으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우주비행사가 우주로 가져가는 모든 물건의 냄새를 맡는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불쾌하거나 유독한 냄새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문제는 실내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주 공간에선 실제로 방을 환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어떤 종류의 냄새가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 동시에 이미 ISS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우주복과 그 안의 옷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곧 악취뿐만 아니라 위생 및 건강 문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죠. 생물오염의 놀라운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박테리아, 체액 및 기타 이물질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달과 같이 더 긴 임무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동시에 우주복 안을 지속적으로 세척하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고요. ISS에서 물은 일상적인 일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귀중해요. 그래서 나사는 유럽 우주국 및 기타 기관과 함께 전문가들에게 우주복의 생물학적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단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나사가 수행한 셔틀 프로그램에서 우주복은 2주 정도의 짧은 여행에만 사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우주비행사들은 ISS에서 훨씬 더 오랜 기간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복의 수명을 최대 6년으로 연장해야 했죠. 미생물이 이전보다 훨씬 더 걱정스러운 문제가 된 것도 당연해요. 그래서 10여 년 전 한 전문가 팀이 우주복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직물을 5cm 정사각형으로 잘라 페트리 접시에 넣고 이 샘플에 몇 가지 곰팡이와 박테리아를 배양했어요. 그들이 사용한 직물 중 일부는 구리가 주입되었습니다. 구리는 항균성이 매우 뛰어난 물질이에요.
박테리아가 이 원소에 닿으면 세포벽과 세포막이 불안정해집니다. 금속의 이온은 미생물을 손상시켜 더 취약하게 만들어요. 나사 과학자들은 실리콘과 은으로 처리된 직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후자도 접촉한 세균에 구리만큼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지난 14일 동안 옷감에서 자란 물질을 관찰한 결과 연구진은 단 하나의 화합물만이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드레싱 등을 소독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은 분자 용액이었어요. 하지만 이 금속의 이온은 너무 과하게 작동하는 걸로 판명됐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제거하니까요. 그리고 완전한 무균 상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고요. 우리의 장기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수백만 개의 미생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22년 나사는 차세대 우주복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기업 엑시움 스페이스와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곧 프로토타입 우주복이 등장했죠. 이 우주복은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됐어요. 이 탐사의 주요 목표는 자연위성의 남극에 승무원을 착륙시키는 거예요. 이 우주복은 잠재적으로 생물학적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항균 특성을 가진 직물을 사용해야 해요. 또한 이 우주복의 냉각 시스템은 물 루프에 살균제를 추가해서 미생물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우주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주복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렌지 슈트 또는 호박 슈트라고도 불리는 고급 승무원 탈출 슈트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주비행사들은 이륙할 때, 즉 우주선이 발사될 때 이 우주복을 착용합니다. 이 슈트는 초고공으로 향하는 우주비행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그곳은 기압이 너무 낮아서 특수 보호복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니까요. 승무원은 부분 압력 슈트를 입지만 우주 승무원은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완전 압력 슈트로 보호해야 합니다. 우주복에는 우주선 발사 또는 착륙 중 비상 상황에서 우주비행사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요. 일반 펌킨 슈트에는 조명탄, 의약품, 생존 장비, 라디오, 낙하산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우주비행사들은 주황색 우주복 없이는 지구를 떠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주복 디자이너들은 왜 이 색을 선택했을까요? 주황색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주황색이 해상 구조 등 수색 및 구조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색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VA의 경우라면 그 목적이 좀 달라요. 우주비행사는 우주 유영을 떠날 때 이 슈트를 입습니다. 이 우주복은 극한의 온도와 진공에 가까운 우주 공간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우주비행사를 보호해줘요. 또한 작은 파편이 우주 여행자를 다치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EVA 슈트가 오렌지색 슈트보다 훨씬 부피가 크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여러 겹의 단열재와 두꺼운 보호 원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통기성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온도 조절 장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주비행사는 우주유영을 할 때마다 우주 정거장에 묶는 밧줄을 사용하는데 테더가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 우주복에는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정거장에서 제어할 수 있는 소형 제트 추진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선 흰색은 다른 색상보다 태양의 열을 더 잘 반사하기 때문에 우주비행사가 과하게 열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흰색은 광활한 검은 우주 공간에서 우주비행사의 작은 점을 발견하는데 가장 적합하죠.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 우주복은 우주비행사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주지만 너무 추워지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하는데요. 바로 이때 특수 장갑이 등장합니다. 특수 히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우주비행사의 손가락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기능을 유지하게 해줘요. 아폴로 17호가 마지막 유인 달 착륙을 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1972년 12월이었죠. 이제는 먼지투성이의 위성에 다시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한동안 머무는 건 어때요? 나사는 이 사항에 대해 약속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달의 우주 비행사를 다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아르테미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상 최초로 달 표면을 경험하는 여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왜 진작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한 전직 나사 관리자가 이 주제에 대해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런 프로젝트가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여행, 특히 인간이 참여하는 우주여행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사의 예산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히 많은 돈 같죠? 하지만 나사가 해야 할 일 목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망원경과 거대한 로켓 프로젝트부터 태양, 목성, 화성, 그 너머를 겨냥한 임무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나사는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책정에 매우 능숙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 때문만 아닙니다. 달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달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달 표면은 착륙하기 쉽지 않은 분화구와 바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달 먼지, 학명으로 레골리스 때문입니다. 레골리스는 운석 충돌에 의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매우 거칠고 모든 것에 달라붙어요. 우주복, 차량 및 시스템을 매우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달에서 지낼 곳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달에는 보호대기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한 번에 14일 동안 달 표면이 태양의 강렬한 광선에 직면한다는 뜻이죠. 그 후 2주 동안은 완전한 암흑이 이어집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우리 인간에게 익숙하지 않은 극한의 온도를 만들어냅니다. 해결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사는 먼지와 태양의 강한 우주복과 우주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달에 밤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이 시스템이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화성에 도착하면 화성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나사는 또한 프로젝트를 위해 매우 똑똑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아폴로 13호 미션 컨트롤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겨우 26세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나이에 이미 수많은 임무에 참여했었습니다. 즉, 아주 어린 나이부터 상당한 경험을 쌓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다른 개인들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주여행의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것은 나사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달에 착륙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로켓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사는 총 12명의 사람을 우리 위성에 착륙시켰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순간 중 하나였을 거예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암석을 가져오고 사진을 찍고 과학 실험을 하고 심지어 깃발을 남기는 등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폴로 미션의 중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달의 인간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달 우주 정거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지구에서 불과 3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기술적으로는 이런저런 작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도 전체 프로젝트를 망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우주로 더 멀리 나가기 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죠. 달 기지는 더 먼 우주 공간을 향한 임무를 위한 연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에 망원경을 건설하여 우주에서 훨씬 쉽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성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또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달 우주 정거장은 달의 기원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고 신나는 달 관광을 통해 돈도 벌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아폴로 달 프로그램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미국 전역에 걸쳐 약 4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이 참여했다는 사실부터 살펴봅시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두 가지 주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폴로 1호의 발사대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아폴로 13호의 산소 탱크가 말썽을 부려 임무 도중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은 세턴 5였습니다. 이 로켓은 오늘날까지 성공적으로 비행한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36층 높이에 달했습니다. 그 높이가 상상이 안 된다고요? 이 로켓은 나야가라 폭포보다 2배나 높았어요. 세턴 5호 덕분에 나사는 13가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어요. 여기는 달을 향해 2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간 것과 이 중 절반이 달 표면을 걸은 것이 포함됩니다. 기존의 로켓과 우주 왕복선은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주 비행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싣고 달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우주선은 적어도 아폴로 임무 이후로는 이런 짐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구에서 많은 진보를 이루었고 곧 우주 비행사를 위성에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나사가 감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나사는 이전에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오리온이 달 궤도를 돌고 지르고 귀환할 수 있도록
발사했습니다. 자동화된 시험 주행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사람을 다시 달로 보내기 전에 모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젠가 오리온은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로 데려다줄 우주선이 될 겁니다. 오리온에는 발사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주 비행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발사 중단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리온의 연료를 공급하고 추진하며 물, 산소, 전력, 온도 제어를 통해 우주 비행사의 생존을 유지하는 동력원인 서비스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든 미래 프로젝트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달에서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늑한 호빗굴 같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달의 지하에서 사는 것은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온도와 산소 부족 때문이죠. 운석의 위협과 끊임없는 방사능을 고려하면 달 표면을 그냥 걸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통수단은 어떨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상적인 달 여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빠르면 2024년 일종의 달 택시가 이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로켓과 달리 이 우주 택시는 지구 대기권 재진입의 가혹한 조건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번 왕복하는 것이 더 쉬워질 거예요. 달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려면 우주 택시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달 표면에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달 먼지를 막아주는 벽으로 보호된 착륙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달 표면에서 이동하는 것도 더 쉬워질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차세대 우주선은 자체적으로 제어되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겁니다. 즉, 우주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주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잠시 우주 놀이기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연히 우주복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이제 집과 탈 것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어떨까요? 달은 우리에게 대처 수단을 제공합니다. 달의 중력이 가볍기 때문에 달의 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게다가 달에는 얼음이 있어 매우 편리하죠. 이 얼음을 로켓 연료로 변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얼음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전용 우주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도구 중 하나가 트라이던트입니다. 드릴처럼 생긴 이 도구는 얼음으로 덮인 달 표면을 파는 데 적합합니다. 그런 다음 추가 로봇 도우미가 이 얼음을 연료로 전환하여 우주 주유소로 운반합니다.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화성으로 향하는 로켓이 화성에 잠시 들러 연료를 보충한 후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